자, 오늘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린 게 있어서 그 잘못 그린 그림 때문에 내용 이해에 오해가 생길까봐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지구 주변을 도는 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봅시다. 달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까닭은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렇죠.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만약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면, 현재 위치에서 중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면 달은 어떻게 운동해야 됩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해야 되죠. 그죠? 달이 여기에 있어야 이게 접선이 되는데 지난번에는 여기다가 그려놓고 이렇게 접선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만약에 이 위치에서 중력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 얘가 받는 R자임이 0이다. 그러면 이 달은 등속 직선 운동해야 됩니다. 그럼 등속 직선 운동한다는 것은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까? 멀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한다면 달은 지구로부터 계속 멀어질 거예요. 허나 다행히도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어지지 않고 지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궤도를 유지하면서 달이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달이 이만큼 갔다가 중력 받아서 떨어진다. 이렇게 이 코스로, 이렇게 뾰족뾰족 코스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것이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중력을 여기까지 갈 동안 안 받다가 한 번에 받는 거 아니죠. 계속 중력 받고 있으니까 멀어지려는 정도, 떨어지려는 정도가 일치해서 이와 같은 휘어진 궤도로 운동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지금 극단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죠? 이 지점에서도 힘을 받지 않는다면 등속 직선 운동할 건데 중력 때문에 어떻게 되세요? 힘을 받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만큼 쭉 갔다가 몰아서 중력 받아서 떨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중력 받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휘어진 궤도로. 알겠죠? 일단 뭐 엄밀히 말하자면 이게 타원 궤도인데 그건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배워야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1 수준에서는 원궤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멀어지려는 정도와 떨어지려는 정도가 일치해서 이와 같은 원궤도를 그리는 것이 이제 중력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중력이 없었다면 절대 이와 같은 원궤도를 그리면서 달이 지구 주변을 돌 수가 없다는 것. 그림을 다시 수정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 내용 지우고 오늘 본격적인 수업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역학적 시스템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안전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용어를 조금 학습해 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용어 요 두 가지를 좀 학습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영어 단어 한 10개씩 외우는 것보다는 요거 두 개가 조금 낫지 않습니까? 싫더라도 두 개는 조금 숙지해 주세요. 알겠죠? 먼저 자, 운동량, 충격량 중에서 운동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무엇을? 물체의 운동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 상태?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힘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할 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 운동 상태, 이 운동 상태 똑같은 겁니다. 그 운동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운동량이에요. 선생님,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하실 때 운동 상태 그냥 속도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운동량이 운동 상태면 뭐가 맞아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운동 상태의 정도는 운동량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량은
무엇을? 속도를 포함하는 더더욱 포괄적인 양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속도로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운동량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테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운동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은 속도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는 운동량이다. 제가 속도로 이야기했던 까닭은 운동량이 무엇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속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운동량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지느냐? 어떤 요인들이 운동량을 결정짓는가? 이걸 수식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운동량은 P, 문자 P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그랬죠? 그렇죠. 속도를 포함한다 그랬죠. 운동량은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례 반비례. 당연히 비례예요. 속도가 빠른 게 운동 상태가 크겠습니까? 속도가 느린 게 운동 상태가 크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속도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속도뿐만 아니라 이 운동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냐? 뭘까요?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그죠? 뭐 갑자기 뭐 질문한다고 해서 뭐 대답 다 해야 됩니까? 그죠? 모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답정너인 질문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물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속도가 똑같아요. 그럼 똑같은데 하나는 질량이 크고 하나는 질량이 작아요.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게 운동 상태의 정도가 클까요? 당연히 질량이 큰 게 운동 상태의 정도가 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질량과도 관련이 있는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 상태가 커집니다.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는 물리량이에요. 설명이 좀 허접했죠?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 저도 이런 설명 방식을 되게 좋아하지 않고 지향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 제가 통합과학 수업을 한다라는 걸 계속 인지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다가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다소 질이 떨어질 수 있으나 이제 여러분들 2학년에 올라갔을 때 또 학습이 또 연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돼서 조금 더 짜릿한 맛을 느끼려면 지금 이렇게 허접한 설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몰라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물원에서의 또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좀 허접하게 설명한다라는 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쨌건 물체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정도가 운동량이고 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에 각각 비례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운동량이고요. 또 이제 충격량이라는 게 있는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받은 이것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뭐 묻는다고 항상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답을 쓰도록 할게요. 이것은 바로 충격입니다. 아하. 뭐 딱히 반전이 있진 않죠? 충격량이 충격의 정도죠 뭐. 그죠?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충격량인데 여러분들 이제 과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과학을 학습하실 때에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과학에서 쓰는 용어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과학에서 쓰는 용어를 절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충격량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충격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의 충격과 관련 지어가지고 충격이 크다 작다? 그럼 충격은 아픈 정도구나. 아프다. 이거 충격이 큰 거고 아프지 않다. 충격이 적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수업 망합니다. 아시겠죠? 일상생활에서의 충격은 잊으세요. 우리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충격은 아프냐 아프지 않냐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격은 아프냐 아프지 않냐 이게 아니라 운동 상태 변화의 정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운동 상태 변화가 크면 충격의 정도도 큰 것이고 운동 상태 변화가 적으면 충격의 정도도 작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프다, 충격이 크다. 안 아프다, 충격이 적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시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는 운동상태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상태 변화의 정도가 크면 충격량도 어떤 것이다? 큰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문자로는 I로 나타내주고요. I로 나타내주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동상태 변화의 정도, 충격의 정도가 클수록 충격량이 크다. 그러면 얘는 어떤 요인들이 이 충격량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죠? 힘이 어떠하면 어떠할수록 힘이 크면 클수록 충격량도 크겠죠. 운동상태 변화의 원인이 힘이니까 이 힘이 크면 당연히 충격량도 크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힘의 비례. 그리고 힘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무엇이 있느냐? 이 힘이 가해지는 무엇? 시간에도 비례합니다. 이 힘이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가해지면 충격량도 클 것이고 적은 시간 동안 가해지면 충격량도 적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으로서 나타나지는 물리량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운동량과 충격량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이 관계가 무엇일까요? 사실 정의만 봐도 이 관계 알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수식적으로 이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수식적으로 한번 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뉴턴 몇 법칙이요? 2법칙을 바탕으로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봅시다. F는 MA죠. F는 MA입니다. 그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 F는 MA 요정 여러분들 한 마리씩 키우고 있죠? 막 귀엽해서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F, MA 막 속삭이고 있죠. 그죠? F는 MA입니다. 근데 이 A,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죠? 그렇습니다. 속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F는 MA를 이와 같이 바꿔 써줄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속도를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바꿔 썼을 뿐이지 다른 말이 아니죠. 그죠? 요걸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속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원래 변화량은 나중값 빼기 처음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 변화량은 어떻게 써줄 수 있느냐? 자, F는 질량 곱하기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인데 속도 변화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지금 형태만 조금씩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F는 자 이제 M을 저기 갈로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분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 변화분의 MV 마이너스 MV 제로 이렇게 바꿔 써줄 수 있죠. 지금 F는 MA를 계속 해가지고 지금 풀어서 쓰고 있는 거일 뿐이에요. 여기랑 같은 식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게 뭐죠? 그쵸? 운동량이에요. 얘는 운동량이에요.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이게 뭐예요? 처음 운동량이에요. 여기 운동량이 나오네요. 식을 조금만 더 변형시켜 볼게요. 여기 델타 T가 분모에 있으니까 얘를 한번 좌변으로 넘겨볼까요? 넘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F 곱하기 시간은 MV 마이너스 MV 제로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지금 이 식에서 그냥 이렇게 쭉쭉쭉 따라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식이 이렇게, 요 식을 이렇게, 요 식을 이렇게, 요 식을 이렇게 변형한 것이지 다른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충격량이잖아요. 충격량이에요. 충격량은 이거 뭐예요? 나중 운동량. 이거 뭐예요?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뭡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게 뭡니까?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죠. 아시겠습니까?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를 F는 ma로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사실 앞서서 지금 충격의 정도가 운동상태 변화의 정도라고 했으니까 충격의 정도가 충격량이고 그럼 이게 운동상태 변화니까 뭐 운동상태 변화니까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 눈치채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뉴턴 2법칙을 이용해서 수식적으로 좀 다뤄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요걸 정리하자면 뭐요? 충격량은 무엇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 관계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학습할 내용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 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번 실생활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봅시다. 자, 질량이 m인 달걀이 있어요. 똑같은 달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달걀 깨트리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하나는 h의 높이에서 이제 달걀을 가만히 놓을 거예요. 가만히 놓는데 이제 시멘트 위에서 그 행위를 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똑같은 h 높이에서 이제 달걀을 가만히 놓을 건데, 이번에는 이제 쿠션이 빵빵한 쿠션, 요 쿠션 위에서 똑같은 h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제 시멘트랑 쿠션이 있죠. 이 시멘트와 쿠션에서 똑같이 잡고 있던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 달걀 이 두 개를 똑같은 조건에서 떨어뜨릴 겁니다. 조건이 다른 게 있다면 하나는 시멘트, 하나는 쿠션,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떨어뜨리면 시멘트에서는 달걀이 어떻게 되죠? 깨져버리죠. 근데 쿠션에서는 달걀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지 않아요. 이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라고 물으면 에이, 쿠션이니까 안 깨지고 시멘트니까 깨지죠. 이러면 전혀 과학적인 사고가 없는 친구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시멘트니까 깨지고 쿠션이니까 안 깨지죠. 이거는 옛날에 뉴턴 이전의 사람들이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지지 물었을 때 그럼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지 어디로 떨어집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자무식인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지금 과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 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하나는 시멘트 위에 떨어뜨리고 하나는 쿠션에 떨어뜨렸어요. 질량도 같고요. 떨어뜨린 높이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깨어졌고 하나는 깨지지 않았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시멘트, 쿠션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어떨까요?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똑같이 정지 상태에 있다가 딱 놔가지고 출발했으니까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면 땅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같겠죠. 질량도 어때요? 질량도 똑같겠죠. 그러면 땅에 닿기 직전의 운동량도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운동량이 똑같습니다. 얼마로요? mv. 얘도 얼마로요? mv. 그러면 어쨌건 시멘트건 쿠션이건 간에 달걀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아마 깨지건 안 깨지건 간에 달걀은 멈추게 돼 있죠. 멈추고 났을 때 운동량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시멘트에서도 멈추죠? 0. 쿠션에서도 멈추죠? 0. 0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운동량의 변화가 얼만큼 일어납니까? mv만큼 일어나죠. 오케이? 자, 쿠션에 떨어뜨리건 시멘트에 떨어뜨리건 운동량의 변화는 mv예요. mv만큼 일어나죠. 그죠? 그죠? mv만큼 일어납니다. 운동량의 변화가 시멘트건 쿠션이건 동일해요. 그 말은 즉슨, 자 보세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아. 우리가 이게 지금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냈죠. 그럼 보세요. 이게 어떻습니까? 같죠? 쿠션에 떨어뜨리건 시멘트에 떨어뜨리건 운동량의 변화는 mv에서 0이 됐어요. mv에서 0이 됐어요. 운동량의 변화는 mv랑 같아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멘트의 경우나 쿠션의 경우나 충격량이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는 거예요. 얘네 둘 다 받은 충격의 정도가 같아요. 이걸 충격을 아프다 안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이 경우나 충격량은 같아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르죠. 하나는 깨지고 안 깨졌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냐? 자, 보세요. 지금 두 경우 모두 충격량은 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딱 떨어지는 순간 퍽! 하면서 매우 짧은 시간에 땅과 부딪혀서 멈춰버리고 깨져버리죠. 근데 쿠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달걀이 떨어집니다. 자, MV의 운동량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쿠션이랑 닿죠? 그럼 쿠션이랑 닿으면서 퍽이 아니라 쿠션에 폭 감싸졌다가 멈추죠. 그러니까 멈출 때까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길어져요. 자, 보세요. 둘 다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땅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둘 다 어떻습니까? 둘 다 동일해요. 그 말은 즉슨 땅에 닿기 직전의 운동량이 같아요. 시멘트건 쿠션이건 얘네 둘 다 멈춘다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멈추고 나면 운동량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둘의 운동량 변화량 같습니다. 얘도 운동량 변화가 MV에서 0으로, 쿠션도 MV에서 0으로 운동량의 변화가 둘 다 동일해요. 쿠션이건 시멘트건. 그 말은 즉슨 충격량이 어떻다고요? 같습니다. 충격량이 같은데 왜 하나는 깨지고 안 깨졌냐니까요. 오늘 좀 흥분을 많이 했네요. 그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충격량이 같은데 왜 하나는 깨지고 왜 하나는 안 깨졌을까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어떻게 설명되는지 보세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랑 같아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죠? 근데 자,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깨지지 않았어요.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는 충격량이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결정짓느냐? 요 힘이 결정짓습니다. 힘의 세기가 세면 깨질 수 있고 힘의 세기가 약하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아프냐 안 아프냐는 충격의 정도, 충격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프냐 안 아프냐는 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는 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럼 보세요. 둘 다 운동량의 변화량 동일하다 그랬죠. 충격량이 동일합니다. 충격량이 동일한데 시멘트는 퍽! 매우 짧은 시간에 멈춰버려요.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그냥 충격을 받고 멈춰버려요. 근데 쿠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폭 감싸져지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시간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길어집니다. 그러면 충격량은 같은데 일정한데 얘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값이 일정한데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얘도 MV에서 0되죠. 아니 어쨌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둘 다 속도 똑같이 V잖아요. 그럼 충돌 직전의 속도 V. 그럼 운동량 얘도 MV, 얘도 MV 똑같죠. 아니 쿠션에서도 멈추고 시멘트에서도 멈추니까 운동량이 나중에는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멘트건 쿠션이건 운동량의 변화. 다시 말하자면 충격량의 변화는 동일하다니까요. 아니 충격량은 동일하다니까요. 근데 충격량은 동일한데 다른 게 있다면 얘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충돌해요. 폭! 근데 쿠션은 폭 감싸져지니까 충돌 시간이 길어져요. 이 차이가 있어요. 충격량은 같은데 하나는 충돌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는 충돌 시간이 짧아지죠. 그러면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이 값이 일정하려면 이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뭐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힘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아프다 안 아프다는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깨지냐 안 깨지느냐는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충격량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길게 해주기 때문에 쿠션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기 때문에 충격력, 힘을 줄여줘서 깨지지 않는 것이다. 조금 이해하셨나요? 자, 이어서 번지점프 한번 보세요. 번지점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번지점프 보면 우리 번지점프 할 때 당연히 줄 묶고 뛰어내리죠. 그죠? 줄을 까먹고 안 묶는다. 이건 번지점프가 아니죠. 그죠? 그죠? 자, 번지점프 하는데 이제 줄을 묶고 뛰어내리는데 이 줄은 어떤 줄로 되어 있습니까? 이 탄성이 좋은 고무줄로 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이 줄을 고무줄 말고 쇠사슬로 하면 안 됩니까?
상상만 해도 뭔가 아픈 느낌이 막 뿜뿜 솟아져 오죠, 그죠? 근데 왜 쇠사슬로 하면 안 될까요? 보세요. 어차피 똑같은 높이에서 뛰어내리고 줄의 길이만 같다면 똑같은 높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멈추기 직전에 최고 속도는 어떤 줄을 묶고 뛰어내리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즉슨 얘가 최대 운동량, 그러니까 멈추기 직전에 이제 쭉 떨어지니까 줄의 길이가 팽팽해지기 전까지는 쭉 점점 빨라지면서 운동하겠죠? 그러면 그때 멈추기 직전에 최대 운동량은 쇠사슬을 묶건 고무줄을 묶건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쇠사슬을 묶건 고무줄을 묶건 나중에는 어쨌건 멈추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멈추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운동량이 0이 된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쇠사슬을 묶건 고무줄을 묶건 어떤 줄을 묶건 간에 번지점프를 한다는 건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 나중에 속도가 0이 된다는 사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는 어떤 줄을 묶건 동일합니다. 그 말은 즉슨 어떤 줄을 묶건 쇠사슬을 묶건 고무줄을 묶건 운동량의 변화가 동일, 다시 말하자면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쇠사슬을 묶지 않을까요? 왜 쇠사슬을 묶지 않느냐? 봅시다.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자 충격량 같습니다.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뛰어내려요. 그럼 이제 줄 길이가 다 되었어요. 그러면 그 줄 길이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얘는 좀 길어지죠.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줄 길이가 좀 길어지면서 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해서 멈출 때까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죠. 그죠? 길어집니다. 근데 쇠사슬 같은 경우에는 뛰어내립니다. 줄 길이가 다 되립니다. 퍽! 어떻게 될까요? 상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쇠사슬을 묶고 뛰어내리면 매우 빠른 속도에서 갑자기 퍽! 하면서 멈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안 멈추고 뭔가 끊어져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그건 조금 무서운 상상이니까 그건 하지 않도록 할게요. 어쨌건 매우 짧은 시간에 멈춰버리게 되고요. 고무줄은 멈출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쇠사슬을 묶건 고무줄을 묶건 어차피 매우 빠른 속도에서 0이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운동량 변화는 똑같아요. 운동량 변화는 똑같은데 고무줄은 멈출 때까지 시간이 딩 걸리니까 똑같은 충격량이지만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력이 작아지니까 안 아파요. 근데 쇠사슬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엄청 짧죠? 그러면 힘이 어떻게 돼요? 엄청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인명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번지점프는 그 쇠사슬을 묶고 뛰어내리지는 않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거. 자, 높은 곳에서 점프. 이런, 자, 믿기 어렵겠지만 의자요. 이런 의자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의자에서 한번 팍 뛰어내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학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가 있어요. 바로 요거죠. 이렇게 무릎을 구부립니다.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이 낙법이라고 하죠. 이걸 왜 할까요? 이 또한 어차피 똑같은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땅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같죠? 그리고 땅에 닿고 나서 멈추는 것도 어떻습니까? 같죠? 그죠? 다리를 구부리건 구부리지 않건 어차피 같은 높이에서 뛰어내렸으면 땅에 닿기 직전 최대 속도 V 그리고 멈추고 나서의 속도 0 똑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땅에 닿기 직전의 운동량 MV, 땅에 닿고 나서 운동량 0. 그죠? 무릎을 구부리건 구부리지 않건 간에 어차피 운동량 변화는 MV로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충격량이 어떻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건 충격량은 일정한데 이 일정한 상황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행위는 무엇을 벌어주는 겁니까?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량은 일정한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작아지고 자, 아프다 안 아프다는 충격량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 그랬죠? 힘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아픈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난 남자야. 저는 깡따구가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한번 무릎을 구부려 보지 않고 뛰어내려 볼게요. 바로 아작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m 정도 높이에서 여러분들이 막 꼿꼿하게 서가지고 그냥 꿍 하잖아요. 그럼 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즉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쫄아서 무릎 구부리게 돼 있어요. 이게 혹시 궁금하시다면 한 30cm 정도 되는데 올라가셔가지고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무릎 딱 펴가지고. 그러면 아하, 선생님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구만. 이렇게 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한 개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충격량은 뭐라고요? 운동량이 가능하겠습니다. 운동량이 가능하고요. 충격량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것들. 자, 시간이 들수록 두셨어. 시간이 들수록 두셨어. 무릎이 두셨어. 어차피 세상 속에서 운동량이 가능하니까 운동량이 가능하니 이 모든 상황에서 운동량이 가능하니 이와 같은 충격량은 운동량 바닥이 가능하니까 이와 같은 모든 상황에서 시간이 들면 충격량, 시간이 들면 무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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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량이다. 하지만 시간이 들면 쿠션이 멈출 때까지의 시간이 길고 시간이 들면 공중이 멈출 때까지의 시간이 길고 알고 있는 것보다는 동의 것이 멈출 때까지의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량이 일어나면 충격량이 일어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힘은 어떻게 된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아프냐 안 아프냐 이건 충격량이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달걀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 아프냐 안 아프냐, 아프냐 안 아프냐 이거는 오로지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고요?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충격량이 같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우리는 힘을 적게 해줘서 아프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오케이? 그게 안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멈출 때까지의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안전을 위한 지름길이죠. 그러면 숙제 하나 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범퍼. 자동차 범퍼가 있죠. 이 자동차 범퍼는 잘 찌그러지는 게 좋을까요? 잘 찌그러지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잘 찌그러지는 게 좋다면 또는 잘 찌그러지지 않는 게 좋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안전과 관련되는 내용이고 운동량과 충격량 이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역학적 시스템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겠지만 우리 내용을 좀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